구리 같은 거를 충진시켜야 되는데 유리의 구멍을 뚫은 데다가 충진을 하려고 하면은 이 금속이랑 유리 자체가 이제 접합이 굉장히 정밀하게 잘 되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에 뭐 아말감이나 뭐 레진 이거 떼울 때 이에 딱 꽂혀서 딱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헐거우면은 그냥 똑 떨어지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리기판 1, 2부를 통해 가지고 유리기판이 사용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는 글래스 인터포저와 글래스 코어 기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기존에 지금 보시는 이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가는 TSMC의 코어스라는 기술로서 HBM과 이 GPU 칩 따위를 서로 중간층으로 엮어 가지고 하는 인터포저 역할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글래스 인터포저가 연구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인터포저 말고 그 밑에 기판, 그 기판이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 코어, 흔히 FR4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코어로 잡히고 있는데, 얘네들이 또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서 지금 조명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이 유리 기판의 상용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냐,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린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 중에서도 TGV, Through Glass Via라고 하는 요 기술이 있는데, 요 기술이 무엇인지, 왜 어려운지, 이 상용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역시나 이 유리기판 TGV 관련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LPKF 코리아의 이용상 대표님께서도 친히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상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리기판이 첫 번째는 글래스 인터포저 요 역할에 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글래스 코어 기판이죠. 서브스트레이트.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인터포저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칩 따위의 최대 면적이 이 레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한정적으로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858제곱밀리미터 정도 되는데, 그 칩 따위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이리저리 붙여야 될 거잖아요.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GPU가 있고 HBM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하나로 엮으려고 하면은 또 그 사이에 거대한 중간 기판층이 필요할 텐데, 이 배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호선을 많이 뽑아야 되고 많이 연결시켜야 되니까 아예 반도체 웨이퍼 전공정처럼 굉장히 미세하게 구로직 공정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배선 역할을 하는 용도로 중간층, 인터포징 역할을 하는 그 층을 넣는 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또 이제 글래스로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웨이퍼를 만드는 데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반도체 칩을 하나 만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글래스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플라스틱 코어로 잡혀있는 이 기판들이 있는데, 유리 코어를 사용함으로써 원래 이제 플라스틱 코어를 잡히고 있는데 지금 잘 사용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쓰이긴 할 텐데, 점점 뭐 AI다 뭐다 하면서 이 TDP가 높아지잖아요.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그만큼 발열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유전율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징, 그 소재의 특징에 따라서 이 신호의 간섭들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얘네들이 열이 많이 있는 조건에서 좀 이제 덜 구부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기판을 만들더라 하더라도 위에 이제 배선 레이어를 이렇게 층층이 쌓는다 하더라도 이제 너무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서로 이제 접촉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포저든 글래스코어 기판이건 어쨌든 간에 이 점점점 우리가 이제 칩넷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죠. HBM도 있고 GPU도 있고, 이걸 사이에 인터포저를 엮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판에 올리는 이런 구조로 한 게 엔비디아의 이 코어스를 적용한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칩 온 웨이퍼, 이 웨이퍼가 인터포저거든요. 인터포저 위에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그거를 전체 메인보드에 붙이는 기판 PCB보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한 인터포저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AMD를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중접합 구조잖아요. 흔히 이제 칩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이 이 레티클 사이즈를 더 넘쳐가지고 각각을 쪼개서 만들어갖고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터포저로 붙이건 아니면 칩이 정말 많아지면은 이 인터포저 갖고도 안 되고 이 기판 전체가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판 전체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플라스틱 코어 기판으로는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열받고 이러면은 이제 약간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부러진 게 왜 구부러집니까? 우리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기술산업 시간이었나? 저는 그때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바이메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이메탈, 말 그대로 두 개의 메탈이라는 의미인데, 이 두 개의 메탈이 있다고 칩시다. 두 개의 메탈이 애초에 열을 받으면은 구부러지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얘가 더 많이 휘어지고 얘가 덜 휘어지면은 한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우리 집에서 쓰는 이 그 전기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물 끓이는 거. 걔네들이 이제 그 버튼 딱 눌러놓고 끓이다가 알아서 열이 받으면은 딱 이제 멈추잖아요. 흔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메탈을 많이 쓰는 용도의 예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물성에 따라서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구부러지는 정도가 달라지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이 한쪽으로 치우게 되면 여기가 붕 뜨는, 요만큼 붕 뜨는 요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유리기판의 형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칩렛 같은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종접합. 걔네들을 다 결합을 시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판 크기가 좀 커야 되는데, 너무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플라스틱 코어 기판 재질로서는 이게 약간 밴딩이 일어난다는 거죠. 흔히 이제 와피지라고 하는데, 구부러져 가지고. 근데 이제 유리를 쓰게 되면은 이 평탄도가 높기 때문에 이 칩 길이도 정밀하게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정리를 드렸고, 현재 쓰고 있는 이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도 크기에 제약이 있죠. 이 웨이퍼에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웨이퍼 안에서 이제 잘라낼 수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글래스 코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x100에서 150x150mm까지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HBM과 GPU가 섞인 이러한 구조를 쓸 때에도 그렇는데, 지금 GPU처럼 GPU가 있고 HBM이 있는데 원래 이 웨이퍼로 만들던 인터포저를 글래스 인터포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애초에 인터포저가 없는 구조에서 여러 가지 칩들이 있을 때에, 이런 칩들이 지금은 이제 두 개를 예시로 들었지만 계속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넓은 면적에 대해서도 혹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평탄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판을 만든다라고 했던 게 바로 글래스코어 서브스트레이트, 글래스코어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근데 인터포저랑 글래스코어 기판의 서로 이 유리의 특성이 다릅니다. 흔히 이제 열팽창 개수라고 하죠. 비용이 많이 드는 전공정을 쓰는 웨이퍼 인터포저를 쓰지 않고 글래스 인터포저를 쓰는 이유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웨이퍼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터포저의 개수가 한정적인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신해서 이러한 글래스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한 40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요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열팽창 개수도 이게 3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열팽창 개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온도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폭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글래스 코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두께가 8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아까보다 좀 더 두껍죠. 거기다가 열팽창 개수가 조금 더 높은 7입니다. 조금 더 열팽창 개수가 높아서 허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 유리기판을 만들기가 힘든 이유를 정리를 해야 할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TGV, Through Glass Via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Through Glass Via 말고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리콘 비아라고 있잖아요. 실리콘 비아. HBM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D램을 적층한 다음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뚫어놓은, 그거를 Through 실리콘 비아라고 TSV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 말고 글래스를 뚫어야 되니까 TGV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TGV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원래 인터포저 역할, 원래의 플릭칩 BGA의 코어 기판이 하는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신호가 연결이 돼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유리기판을 이제 간통해 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란 말이죠. 그쪽을 통해 가지고 구리를 이제 메운다라거나, 혹은 그냥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열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흔히 이제 구멍을 뚫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코어 기판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포저라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각각 레이어들마다 배선층이 존재를 하죠. 배선의 역할 패턴들이 다른데,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그쪽으로 신호를 연결해서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쭉 관통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정한 이 기판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공정 자체가 필수적인 시대인 거죠. 마찬가지로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글래스 인터포저건, 기존의 플라스틱 코어를 대체하는 글래스 코어 기판이건, 전부 다 이 구멍을 뚫어야 된다. 구멍을 뚫는 거 말고도 이제 캐비티라고 해서 약간 움푹 파인 공간을 만드는 공정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구멍을 뚫었을 때도 얘네들이 잘 버텨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양산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유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냥 유리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삭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뭔가 구리를 충진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이제 캐비티를 만들어갖고 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요 정도만 뚫려가지고 역할을 하는 게 배선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을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가지고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요거를 확대해보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크랙이 발생한 거. 유리라는 소재 자체가 우리 알잖아요. 잘 유리 같은 게 잘 깨지잖아요. 근데 미세한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했을 때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 그 내구성의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TGV 뚫어놨는데 이 옆에 이제 미세 균열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크랙이 지금 발생해 보이는 거죠. 크랙뿐만 아니라 요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뭔가 좀 정밀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구멍을 어떻게 뚫어야 될 거냐가 바로 TGV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뚫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구멍 뚫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위에서 이렇게 뚫고 아래에서 뚫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이거 뚫어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 또 채워 넣어야 되고 또 뭐 가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리를 처음에 뚫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그거 이후에도 계속 공정이 있다 보니까 이 기판이 양품이냐 불량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구멍을 보통 어떻게 뚫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드릴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가장 많이 각광받는 것이 바로 이제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뚫는 방식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유리 기판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애초에 그 유리를 가공을 하는 회사들, 독일의 셔트 같은 그런 뭐 스마트폰 커버 글래스 만드는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저게 이제 레이저를 쏜 다음에 에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케미컬들을 다루는 그런 국내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비 장비들을 들여와가지고 혹은 케미컬들을 가져와가지고 진짜로 기판 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여러 기업들이 있죠. 애초에 이 만드는 방식의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은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쪽 부분에 유리를 녹이는 거죠. 그럼 녹인 상태에서 흔히 이제 습식, 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웻 에칭이죠. 요 부분을 이제 가공해서 이제 쭉쭉쭉쭉 넣은 다음에 에칭액을 뿌려갖고 요거를 이제 싹 걷어내는 식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열에 의한 스트레스가 조금 이제 덜한 방식이긴 한데, 레이저를 이제 열로 녹이긴 하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크랙이 발생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점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이제 실제로 유리기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양산 수율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제 더 개선된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습식 에칭 말고 아예 그냥 드라이 에칭, 건식 식각을 이용해가지고 유리에다가 이제 마스크로 이렇게 리소그래피, 노광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마스크라는 게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노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밀하게 만들어진 이 리소그래피, 노광을 통해서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그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이 마스크의 이제 가려진 부분, 안 가려진 부분에 따라서 건식으로 이제 깎아낸다라는 거죠. 마스크에 딱 맞게 이렇게 깎아내는 건 좋은데 열에 의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습식, 식각, 웻 에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건식, 식각, 드라이 에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습식과 건식, 습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액체 케미컬, 액체 화학 약품을 써가지고 닦아낸다라는 거예요. 레이저를 이렇게 싹 녹여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녹여놓은 부분에 대해서 화학액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빠르게 싹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액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제 제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액체가 이렇게 쭉 침투해가지고 넓은 면적을 이렇게 에칭할 때 좀 적합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죠. 반도체 공정에서. 대신에 이게 이제 공정 비용이 싼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건식 식각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플라즈마나 화학 기체를 사용해가지고 깎아내는 건데, 굉장히 정밀하고 균일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미세하게 처리할 때 굉장히 좋은데,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기체를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어하기가 좀 용이한 편이 있습니다, 액체에 비해서.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비싼 부분이 있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TGV를 하는데, 그래서 둘 다 이제 레이저를 쓴 방식들, 레이저를 먼저 쓴 다음에 습식한다거나 건식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 레이저만 사용한 방식도 있는데, 이 레이저만 사용한 방식은 아무래도 이 정밀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냥 유리의 미세한 구멍을 레이저로만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하는데, 식각액이나 식각 물질로 이렇게 깎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세척을 해버리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또 감광성 유리라고 포토 센시티브 글래스라고 하죠. 빛에 의해서 이렇게 특성이 바뀔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글래스를 대상으로 UV를 막 쏘아준 거죠. 자외선을 쏘아가지고 마스크 노출된 부분과 안 노출한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건 또 이제 글래스를 또 따로 그렇게 써야 되니까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열을 통해 녹여가지고 뭔가 에칭한다라는 접근이 있었는데, 유리 자체가 이제 비정형으로 굳어져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갖고 열을 내지 않고 레이저로 약간만 변형시킨 다음에 아까 웻 에칭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열적으로 변형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수산화나트륨 같은 그런 것들을 식가객으로 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불화소수와 같은 그런 식가객을 쓰는 것 대비해서 식각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양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또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20도씨에 굉장히 고온에서 식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화소수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산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리기판 자체에 드릴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유리기판 자체에서 이 구멍을 뚫어 놓으면은 이걸 또 이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충진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거를 충진시켜야 되는데 유리에 구멍을 뚫은 데다가 충진을 하려고 하면은 이 금속이랑 유리 자체가 이제 접합이 굉장히 정밀하게 잘 되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에 뭐 아말감이나 뭐 레진 이거 떼울 때 이에 딱 꽂혀서 딱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헐거우면은 그냥 똑 떨어지겠죠. 충치 이제 떼어 놓은 거를 제대로 안 붙으면 안 되듯이 그렇게 구멍 뚫어 놓은 것도 딱 충진시켜갖고 넣으려면 얘네들이 딱 붙어고 잘 붙어 있어야지만 이 기판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잘 충전시켜갖고 할 때에도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다. 거기다가 이게 또 균일하게 잘 충진을 하려고 하면은 이 TGV 자체가 구멍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내부에 이렇게 고르게 잘 분포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다 공정 설비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실제 양산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잘 생산성 높게 할 것이냐라는 게 관건이고 이거를 이제 누가 더 잘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 TGV 설비 업체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유리기판을 상용화하려고 하는 양산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기존에 있는 기판을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반도체 칩이 점차 커지고 복잡해지고 열도 많이 나고 이러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유리기판을 상용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비 공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속화돼서 경쟁을 띄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결국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유리기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양산성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지 정리해 보면서 앞서 유리기판 1, 2부를 포함해서 요약을 드리고 이 유리기판에서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 TGV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안대공학 후드 집업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학사모를 쓴 공룡이 에러를 고치고 디버깅하면서 결국 최종 학위를 따가는 그 어려운 과정을 마치 이제 구글 게임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되겠으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 랩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혹은 단체 티 이런 거 대환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